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시리악스 정형외과의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그 3월 10일 강의할 내용이 되겠고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복습하거나 또는 뭐 예습할 수 있도록 올리는 자료가 되는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리고 그래서 뭐 기침도 나고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스템 오브 스프링 메디신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밖의 자료, 그다음에 저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통증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연부 조직의 통증의 특징, 그다음에 너브가 압박됐을 때 증상, 그다음에 그 연부 조직 통증의 이학적 검사, 치료의 원칙,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그 나쁜 자극에 대한 그 인터프리테이션, 의식적인 인터프리테이션인데, 해석인데, 기억, 감정, 병적 상태, 그다음에 제네틱, 유전적인 요인, 그 인지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통증의 정의가 되겠고, 복덕은 통증을 실제적인 조직 손상이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에 대한 기분 나쁜 감각적인 또는 경험적인 감정적인 경험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나쁜 유해한 자극이 이제 촉수로 들어가서 스파이노 탈라믹 트랙을 타고 브레인의 코텍스로 들어가서 이제 브레인에서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통증의 경로가 되겠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단편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죠. 이제 외부적 자극을 단순히 이제 그 기분 나쁘게 인지하는 것이 통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방적인 패스웨이가 아니라 이제 그 환자의 그 통증을 느끼는 사람의 이전의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각성도, 주의력 정도, 그다음에 기분, 뭐 불안하냐, 뭐 기분이 이제 지금 불안한 상태가 되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뉴로케미컬 여러 가지 그 요인들, 그다음에 인종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게 통증이 이게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적은 똑같은 통증이라도 더 강도 있게 심하게 느낄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통증을 못 느끼다가 그것이 이제 종료되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 만약에 이제 싸움을 하거나 뭐 전쟁하는 도중에 총알을 맞더라도 통증을 못 느끼다가 그것이 종료된 후에 이제 뭐 통증을 느끼고 심한 샥 상태로 빠지는 그런 거가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통증은 어차피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그 통증을 더 배가 되게 더 부가되게 더 심하게 느낄 것이고, 그 경험이 없는 통증은, 새로운 통증은 이제 또 경하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은 말초신경 레벨에서 또는 중추신경 레벨에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말초신경 레벨에서는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접촉이나 압력, 그런 좋은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 이제 같이 모두 다 척수에 이제 도살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그 통증을 느끼지 않는 굵은 섬유들이 자극이 되게 되면, 그 통증을 전달하는 그 가는 섬유들의 그 기능이 억제가 돼서 통증을 이제 적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물리치료기에서 텐스 전기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치료기는 하이 프리퀀시 로어 인텐시티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페리페럴 레벨에서 그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 만약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의 하이 인텐시티의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것이 브레인 레벨에서, 중추신경에서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통증의 전달을 차단해서 그 통증 경감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부 조직은 통증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병변의 부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통증이 뭐 어깨에 있다고 해서 환자가 항상 통증을 어깨의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부 조직의 병변은 대개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갖고는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통은 이제 어떤 병변의 통증을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이제 느끼는 거, 인지하는 것을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변이 있으면 바로 그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포인트 로컬리제이션이 가능해서 우리가 이제 깜깜한 밤에도 모기가 물면 따끔한 순간 그 손으로 그 부위를 쳐서 모기를 잡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병변 부위하고 우리가 느끼는 부위가 정확하게 일치가 하는데, 이제 내부 장기의 그 통증이나 아니면 그 심부 조직의 통증은 그것이 일치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병변보다는 말단 부위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905년도 서 헨리라는 사람이 내부 장기의 병변은 복벽으로 이제 통증이 레퍼런스가 된다는 것을 밝혔고, 그다음에 그 켈그렌이라는 사람은 그 이런 연관통은 세그멘탈하게 레디에이션이 된다. 특정 세그멘트로 이제 연관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절대로 우리 몸의 중심선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병변의 통증을 왼쪽에서 느끼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칵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뭐 생리식염수 등을 주사를 해서 근육에 주사를 해서 정상 그 조직마다 어떤 식으로 연관통이 나타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연관통의 기전 메커니즘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척추 레벨에서 시냅틱 에러 이제 그 신경 전달 접속에 에러 때문에 생긴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브레인에서 뭐 뇌에서 인지적인 착오, 인지적인 오류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척수랩에서 이제 말초 신경은 이제 이렇게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과 일반적인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이 이렇게 다 모두 척수 신경의 후각을 통해서 척수의 후각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스파이노 탈라믹 트랙 그 척수 시상 경로를 통해서 이제 브레인으로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두 신경 모두가 이제 그 척수 후각에서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통증 신경이 와서 시냅스를 이룬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각이 신경이 와서 시냅스를 이룬 건지 여기서 착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증 병변 부위를 착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통증이라는 것은 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는 여러 번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피부의 자극은 어디에 자극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지만, 내부 장기나 이제 내 심부 조직은 외부의 자극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어떤 병변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많은 자극을 받았던 그 피부의 자극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지적인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연관통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관통은 어느 부위로 연관통이 나타나느냐 하면, 발생학적으로 같은 더마톰, 피부절, 마이오톰, 또는 스클레로톰, 인대 연부 조직이죠. 그래서 같은 세그멘트에서 발생한 부위로 연관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더마톰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오톰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스클레로톰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관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갖고 이제 그 진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마톰을 꼭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마톰이라는 것은 특정 피부절이 어떤 너브 루트의 신경의 지배를 받느냐가 더마톰이 되겠는데, 상지 같은 경우는 C5부터 제일 흉수 신경이 가기 때문에 5, 6, 7, 8 T1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는 거고, 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요추신경과 엉덩이 항문 주변은 이제 그 천추신경의 지배를 받게 돼서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그 부위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진단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위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 6, 7, 8 T1이 이제 그 상지로 가는데 그 5, 6, 7, 8 T1 중에 5개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7번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지배하는 것은 그 부분이 7번이 되겠고, 그 부위보다 레디알 요측에는 6번이 신경이 되겠고, 그 부위보다 척측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과 이제 전박부의 내측은 이제 8번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완부의 내측은 제일 흉추 신경, 그다음에 그 상완의 그 위측은 제5 경수 신경이 지배를 받게 되겠고, 하지에선 대개 이제 아랫다리 부위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아랫다리의 내측은 제4 유추 신경의 지배를 받고, 아랫다리의 위측은 제5 유추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단지를 이렇게 대강 나와서 바깥쪽은 제1 천추 신경, 내측은 제2 천추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항문 주위는 요추, 천추 신경 3, 4, 5번 이렇게 대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말초신경 인너베이션 지배에 따라서 이제 그 저림증이나 또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의 지배도 꼭 그 기억을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중히 신경의 경우에는 엄지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요측에 그 신경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척골신경은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척측에 그쪽에 이제 신경지배를 받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전완부의 내측은 미디아 안테브라키알 퀴테너스 너브, A측은 레터럴 안테브라키알 퀴테너스 너브에 지배를 받는 거, 그다음에 그 레디알 너브는 이렇게 그 손등에서 네 번째 손가락의 레디알 요측의 손등에 그 지배를 받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마이오톰에 따라서 이제 그 레퍼런스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지에는 그 5, 6, 7, 8 T1 신경이 간다 그랬죠. 그리고 하지에는 L2, 3부터 이제 S1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주로 이제 프록시말 투 디지털이라는 건 뭐냐, 프록시말에 있는 그 관절들은 되게 이제 위쪽에서 나오는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고, 말단에 있는 근육들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것을 기억이 되는데, 상지에서 어깨를 관장하는 근육들은 모두 다 거의 다 C5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팔꿈치 굴곡근은 C5하고 6 너브 루트를 이렇게 균등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팔꿈치를 피는 근육 트라이세ps 근육은 C7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목을 이렇게 그 바닥 쪽으로 구부리면 1, 2, 3, 4, 5 중에 7자랑 비슷하게 보이니까, 리스트 플렉션은 그 C7, 리스트 이제 도지 플렉션 손목 배굴근은 C6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그래서 이제 되게 세나머슬 쪽은 C8, 그다음에 손가락 에비덕션, 어덕션, 하이포세나머스는 T1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릎을 피는 근육은 되게 L4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발목을 도지 플렉션하는 것은 L5, 플란터 플렉션은 S1,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클레로톰에 대한 그 레퍼드 페인은 이것이 일관성이 별로 없고, 그것도 우리가 다 없어서 이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그 진단에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관통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미드라인을 우리 몸의 중심선을 건너가지 않는다. 그리고 연관통이 나타날 때는 세그멘탈하게 특정 부위로 이렇게 연관통이 나타나고, 연관통증은 심부에서 깊게 애매하게 그 범위가 뚜렷하지 않게 애매하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연관통은 항상 디지털로 연관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아주 드물게 프록시말로 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죠. 대부분 디지털로 연관통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인 부위, 병변 부위를 꼭 증상 부위가 꼭 커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깨에 병변이 있을 때 통증을 어깨를 포함하지 않는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관통은 특정 더마텀에 어디에서든지 생길 수가 있고, 항상 모든 더마텀을 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그멘탈 레퍼런스에 하나의 예의가 있는데, 그것은 듀라메타입니다. 우리 몸의 듀라메타. 우리 몸에서 이제 척수 예, 우리 몸에서 척수를 쌓고 있는 듀라메타는 위에서 4레벨, 아래에서 4레벨, 그래서 한 부위가 8레벨의 너브 인내베이션을 받는, 너브 인내베이션이 아주 풍부한 조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극이 됐을 때 특정 세그멘트로만 레퍼런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멀티 세그멘트 또는 익스트라 세그멘탈 레퍼런스를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부위에 또 압통, 텐더니스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듀라메타가 이리테이션 됐을 때는 꼭 한측만 아픈 게 아니고 양측이 다 아플 수도 있고,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아플 수도 있다는 거. 미드라인은 어느 정도 크로스 안 되는 것을 또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는 이제 또 더마톰과 마이오톰이 일치하는 부위가 이제 여러 부위에 있습니다. 여러 부위에 있고, 또 특정 부위는 특정 마이오톰에 따라서 레퍼런스를 보이고, 흔히 어떤 경우에는 뭐 더마톰에 따라서 보이고, 어떤 부위는 또 더마톰 마이오톰이 다 보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부위는 꼭 기억을 두셔야 됩니다. 스케풀라 에어리어, 상배부는 마이오톰으로서는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 수프라스피나투스니까 롬보이드니까 C5, 6 마이오톰이 될 텐데, 그 부위에 이제 더마톰 레벨은 C3부터 6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가 있을 때 그쪽에 이제 통증이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오토멀 레퍼런스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흉 흉근 팩토랄 에어리어 흉근 부위, 얘도 대개 이제 마이오톰하고 더마톰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데, 대개 이제 마이오토멀 레퍼런스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엄지 쪽에, 엄지 세나에 있는데, 엄지의 두덩 쪽은 더마톰으로서는 C6인데 그쪽에 있는 세나 머슬들은 C81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목 디스크가 있을 때 그쪽으로 저림증이나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마토말 레퍼런스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더 많이. 그다음에 엉덩이 쪽 글루티알 쪽은 이제 더마토말 레퍼런스를 보이기도 하고, 마이오토말 레퍼런스를 보이기도 해서 로어 룸보 세이크랄 디스크 했을 때 그쪽이 아플 수도 있고, 어퍼 룸바 레벨의 디스크 했을 때도 그쪽이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그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레퍼드 페인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극의 강도가 더 심하면 더 멀리 레퍼런스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병변의 정도가 심하면, 뭐 어디 어깨에 염증이 더 심하면 더 멀리 레퍼런스가 나타나게 되고, 더 디스크도 뭐 증상이 심하면 더 멀리 레퍼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변 부위가 프록시말 쪽에 있는 조직일수록 더 멀리 레퍼런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나 이제 목 쪽에 또는 허리나 엉덩이 쪽의 병변은 말초까지 이제 레퍼런스를 볼 수가 있는데, 손이나 발에 있는 병변은 대개 레퍼런스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픈 부위가 대개 병변 부위가 되겠습니다. 손이나 발은. 그래서 말단에서는 레퍼런스를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손상된 조직이 위치에 따라서 심부에 있는 조직은 레퍼런스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표층에 있는 조직은 레퍼런스를 적게 보이고,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전혀 보이지 않고, 심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그런 건 레퍼런스를 많이 보이게 되는데, 또 그것도 예외가 있죠. 본이나 뼈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보이지 않고 아픈 부위가 바로 병변 부위가 됩니다. 본이나 페리오스티움, 골막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조인트 캡슐, 관절낭, 점액낭, 인대, 텐던은
로컬리제이션이 애매하면서 그 레퍼런스를 멀리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머슬도 근육도 텐던보다는 레퍼런스가 적지만 그 상당히 많이 레퍼런스를 보이게 되는 거고, 신경은 경우에 따라서 세그멘탈하게 또는 익스트라 세그멘탈하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세그멘탈하게 보이는 거는 너브 루트가 이제 눌리게 되면 그때는 세그멘탈 레퍼런스를 보이지만, 페리페럴 러브가 눌리게 되면 그때는 그 세그멘탈한 게 아니라 너브 인너베이션에 따라서 레퍼런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브 루트의 더마톰과 그 페리페럴 러브 인너베이션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장기에 의해서 그 레퍼런스를 이제 그 표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우리가 뭐 내부 장기를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근극 기질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데, 우리가 치료를 해도 이제 그 잘 호전을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내부 장기의 병변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왼쪽 어깨나 또는 왼쪽 전박부의 내측 척골측으로 이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치료를 적절히 해도 호전이 없다고 하면 혹시 하트의 문제가 아닐까, 심장의 문제가 아닐까,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의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닐까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퍼백 등 쪽이 아플 때 만약에 이제 이것이 뭐 목 디스크로 판단하고 치료할 수도 있고, 상부 흉추의 뭐 염자나 문제로 그 생각하고 치료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아주 안 낫는 경우에는 혹시 스토막의 어떤 뭐 캔서나 암이나 그런 거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내시경 검사를 언제 해봤는지, 또는 내시경 검사를 안 했다고 하면 한번 내시경 검사를 레코멘드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소라크 상배부에 그 요통이 있는 경우에도 만약에 잘 안 난다고 하면 그 판크레아틱시의 췌장암 같은 게 있을 때도 상배 그 배부에 그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옆구리에 계속 통증이 있거나 뭐 그럴 때, 또는 거기 통증이 있으면서 뭐 열이 동반된다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뭐 척추의 문제가 아니고 신장의 뭐 파일로네프라이티스, 신우신염 또는 신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기억해 두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그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너브의 자극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브는 이제 너브 파이버가 이렇게 있고, 너브 파이버 섬유가 있고, 그 너브 파이버들이 그 엔도뉴름이라는 이제 연부 조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 너브 파이버들이 모여서 너브 파시클이 됩니다. 이렇게 파시클이 되고, 너브 파시클은 페리뉴름으로 이렇게 또 쌓여 있고요. 또 너브 파시클들이 모여서 이제 너브 파이버가 되겠는데, 너브가 되는데 페리페럴 러브가 되는데, 이 페리페럴 러브는 에피뉴름이라는 그 연부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에피뉴름에는 일반 조직과 다 똑같이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임파선도 있고, 또 연부 조직을 인너베이션하는 지배하는 너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브를 지배하는 너브다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너비 너브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브를 지배하는 신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너브가 압박을 받게 되면 증상이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먼저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림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너브의 기능이 소실돼서 모타 그 근약증, 모타 위크니스, 센서리 체인지, 감각 둔마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너브가 자극이 되게 되면 너브를 싸고 있는 연부 조직을 지배하는 너비 너브롬이 눌려가지고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심하게 눌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브의 기능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통증의 강도는 그 연부 조직이 얼마나 많은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너브 인너베이션이 풍부하냐에 따라서 신경의 그 통증의 강도가 정해지는데, 너브 루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듀라는 위에 4레벨, 아래에 4레벨, 18레벨의 너브 인너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너브 인너베이션이 아주 풍부한 조직이라서 통증이 아주 심하고
심하지만 브라키알 플렉스를 형성하고 있는 부위의 연부 조직은 너브 이너베이션이 풍부하지 않아서 그렇게 심한 통증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더 자극이 증가돼서 이제 너브 셔스가 심하게 더 눌리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감각 저림증, 파레스시아 감각 이상, 핀젠 니들, 찌릿찌릿하고 뭐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게 나타나게 되면 요것이 이제 페리페럴 러브가 말초신경이 어떤 손상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되어 있고, 이때 이제 너브가 말초에서 외부에서 눌려서 이제 병비에 저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림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피부를 긁어주면 그때는 또 이제 저림증이 더 심해지거나 뭐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경 내부적인 문제로, 자체의 문제로 이렇게 저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림 부위를 피부를 긁거나 거기도 움직였을 때 저림증이 더 심해지진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자극이 더 심해져서 너브 실질 파렌카이민 자체가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그때는 센소리 체인지 또는 모터 위크니스가 나타나게 되고, 또는 더 심해지면 이제 그때 너브의 디제네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너브가 얼마나 지금 심하게 손상을 받고 있느냐를 역으로 추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브의 통증, 신경통이죠. 신경통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노시셉티브 페인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소마틱 페인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너브 셔스를 지배하는 너비너브롬이 이제 자극돼서 일반적인 연부 조직의 통증과 비슷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경 자체에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경의 기능은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뉴로패틱 페인, 신경통, 말 그대로 신경통이죠. 신경통이 나타나는 것은 신경이 이제 손상이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아주 심한 통증과 샤프하고 타는 듯한 통증, 찌릿찌릿하고 뻗치는 통증, 그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신경 자체가 이제 손상이 됐을 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경 중에서 특히 이제 C 파이버들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이상 감각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대개 이제 폴리뉴로패시, 폴리뉴라이티스, 다발성 신경염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DM 뉴로패시가 있을 때, 또는 비타민 B 디피션시 뉴로패시, 또는 뭐 리드나 나비나 뭐 그런 중금속의 중독에 의한 뉴로패시 말초신경염이 있을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때는 특히 이제 뭐 알로디니아, 그래서 이제 통증 과민증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극도 통증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디세세시아, 아주 심한 이상 이질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것은 이제 이게 너브가 손상이 됐을 때 부위에 이제 일반적인 너브 셔스를 갖고 있는 A 베타 화이버나 C 화이버가 있을 텐데, 이런 정상 터치나 그런 바이브레이션을 전달하는 신경이 이렇게 신경 셔스가 이렇게 손상을 당하게 되면, 이런 터치나 그런 자극이 갔을 때 거기서 발생된 임펄스가 주변에 있는 통증 신경을 자극에 전달돼서 가벼운 접촉이나 그런 바이브레이션, 그런 자극도 이렇게 통증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에페틱 트랜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크로스 토킹이라고도 하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서로 뭐 신호를 전달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해서 통증이 전달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손상돼서 재생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신경 섬유가 인접한 신경과 서로 이제
접촉이 돼서 이제 하나의 신경 파이버가 자극이 되면 여러 신경 파이버들이 다발적으로 이제 활성화돼서 아주 심한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경우,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를 이제 우리가 CRPS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신드롬이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너브가 이제 재생되는 과정에서 인접한 너브가 이게 시냅스를 이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너브가 자극이 되면 인접한 너브랑 이렇게 에페틱 트랜스미션을 이뤄서 이제 아주 이제 뭐 일반적인 감각 터치나 뭐 그런 자극이 왔을 때도 주변에 모든 C 파이버가 같이 활성화돼서 알로디니아나 하이퍼알제시아 뭐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페리페럴 레벨에서도 이렇게 그것이 심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중추신경계 레벨에서 브레인의 센서리 통증 코텍스도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자극을 받다 보면 통증 부위가 느끼는 부위가 점점 넓어진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스레숄더가 낮아진다든가 해서 이렇게 거기서도 이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CRPS가 나타날 수가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퍼럴 러브가 이제 자극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극되는 너브의 종류에 따라서 그게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페리퍼럴 러브가 자극될 때, 그 다음에 너브 트렁크가 자극될 때, 플렉수스나 트렁크가 자극될 때, 그다음 너브 루트가 자극될 때, 또 아주 중심성의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자극될 때, 이제 다양하게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페리퍼럴 러브가 이제 자극이 되게 되면 먼저 이제 감각 둔마가 이제 가장 먼저 생기게 됩니다. 감각 둔마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극이 더 심해지면 파레스시아, 뭐 저림증과 이상 감각증이 생기게 되고, 그 후에 더 자극이 심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페리페럴 러브가 이제 자극이 될 때는 로컬리제이션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위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겠는데, 그 너브 이너베이션에 따라서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서, 만약에 큐비탈 터널 신드롬이 있다게 있어서 이제 얼라너브가 눌리게 되면 전형적으로 얼라너브가 지배하는 영역에 다섯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반이 해서 이제 저림증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감각 둔마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환자가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에 새끼 손가락 쪽으로 이제 저리고 아프다. 그다음에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을 때 이제 손목에서 메디안 너브가 눌릴 때는 대개 뭐 손가락이 다 저리다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그것도 메디안 너브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환자가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터럴 페모럴 큐테너스 너브가 ASIS 내측에서 눌리게 되게 되면 환자가 대퇴부 A축 요만큼이 저리고 아프다고 이렇게 딱 짚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럴 러브가 자극이 되면 감각 둔마가 가장 먼저 생기고 정확하게 로컬리제이션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브 트렁크나 플렉수스, 뭐 이렇게 큰 너브나 아니면 브라키알 플렉수스 또는 룸보세이클 플렉수스가 눌리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너브 트렁크는 셔스의 너브 인네베이션이 아주 푸어하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증보다는 이제 저림증, 파레스시아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감각 둔마가 나타나고 맨 나중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눌린 너브의 말단에서 핀젠니들 통증과 지릿지릿한 그런 느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릴리즈 페노메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릴리즈 페노메논이라는 건 뭐냐면, 신경이 눌릴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신경이 눌리는 것이 제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림증이 나타나는 것을 릴리즈 페노메논이라고 하고, 그에 반대되는 것을 이제 컴프레션 페노메논이라고 합니다. 그건 눌릴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 앉아 있게 되게 되면 사이팅 너브가 눌릴 수가 있는데 앉았다 일어나서 걷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저려지기 시작하게 되죠. 다리가 앉아 있을 땐 저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것이 제거될 때 이제
하는 거, 그 릴리즈 페노멘이고,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도 우리가 이제 낮에 팔을 많이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브라키알 플렉스의 메디알 코드가 뭐 인터스칼라인 그룹을 거기서 또 눌리게 되는데, 그때는 저리지 않다가 이제 밤에 자게 되면 잘 때 밤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릴리즈 페노메나라고 하고, 눌렸을 때 나타나는 것에 그 컴프레션 페노메나의 전형적인 것은 카팔 터널 신드롬이 있을 때, 큐비탈 터널 신드롬일 때, HMP가 있을 때,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이제 대개 이제 낮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웨이트가 가고에 부가가 될 때 눌리게 되고, 또 밤에 잘 때 카팔 터널 손목이 이제 구부러지면서 미디안 너브가 더 눌려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큐비탈 터널 신드롬도 마찬가지고, 이제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거기서 더 눌려서 증상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밤에. 그렇지만 이제 밤에 나타나면 컴프레션, 낮에 나타나면 뭐 릴리즈,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브 루트를 보게 되면, 너브 루트는 스파이널 코드에서 엔테리어 혼에서 이제 모타 너브 루트가 나오고, 후각 도살혼으로 센서리 너브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합해서 이제 너브 루트가 되죠. 너브 루트가 되고, 너브 루트가 이제 이렇게 인터버터가 프라미너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벤트랄 레이무스, 그다음에 도살 레이무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도살 레이무스는 또 이제 그 레터럴 브랜치, 미디얼 브랜치로 나눠지고, 요 미디얼 브랜치가 이제 파셋 조인트를 이너베이션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셋 신드롬이 있거나 파셋 문제가 있을 때 미디얼 브랜치를 블록에서 그것을 치료하는 그 레셔널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버테벌 디스크의 위측에는 이렇게 신경 이너베이션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는 심파스 체인과 그 사이노버테브럴 너브 등 아주 풍부한 너브들이 이렇게 그 이너베이션을 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도살 루트로 이렇게 갱글리온을 해서 척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브 루트는 듀랄 슬리브에서 의해서 쌓여 있는데, 이 듀랄 슬리브는 너브 이너베이션이 아주 풍부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자극이 돼도 이제 아주 심한 통증을 보이게 되는데, 너브 루트에 듀라가 눌릴 때는 그 더마토말, 그 세그멘트에 따른 더마토말 페인,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더 눌리게 되면 이제 저림증이 나타나다가, 그다음에 더 심하게 눌리게 되면 감각 분마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너브 루트가 눌릴 때는 그 컴프레션 페노메논으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눌릴 때 증상이 나타난다. 그 허리 디스크 했을 때도 앉아 있을 때 그 더 많이 눌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는 거고, 누우면 증상이 완화되는 거가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림 부위를 그 이렇게 스킨을 자극하게 되면 찌릿찌릿한 것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브 루트가 눌릴 때는 이제 증상이 이제 변하게, 디스크가 진행함에 따라서 증상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디스크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너브 루트의 에피드랄 셔스를 누르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더 너브 파렌카임을 인볼브하기 시작하면 파레스시아가 나타나게 되다가 더 심하게 눌려서 너브 실질이 눌리게 되게 되면 이제 넘니스, 그다음에 유크니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이제 도식적으로 이렇게 본 건데, 너브 루트에 듀랄 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랄 슈스가 눌릴 때는, 자극이 들 때는, 이때는 뭐 통증만 나타나게 되는데, 통증이 어떻게 나타나냐? 세그멘탈, 너브 루트에 듀라가 눌리니까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디스크가 뒤로 삐져나서 스파이널 코드를 트렁크 척수를 싸고 있는 듀라가 이리테이션 될 때는 이제 멀티 세그멘탈 통증이 나타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너브 루트에 듀라를 자극하게 되면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셔스가 조금 더 눌리게 되면 핀젠들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타나다가, 만약에 이제 그 너브 실질이 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감각 분마 더 심하게 되게 되면 모타 센서리 유퀴니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너브 루트는 그 포라멘 그 위측부까지만 듀라가 쌓여 있기 때문에, 듀라가 쌓여 있지 않는 부위에서 너브가 눌리게 되면 가장 먼저 통증보다는 감각 둔마가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레터럴 디스크 프루트전이 있을 때는 통증보다는 이제 그 감각 둔마 또는 모타 유크니스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너브 루트가 이제 대개는 이제 디스크에서 눌리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래서 대개 이제 디스크가 포스트로 센트럴 프로트루전이 되게 되면 대개 이제 척수의 듀라를 자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멀티 세그멘탈을 한 그 통증이 나타나다가 그것이 이제 포스테리어 롱기탈 리가멘트가 이제 막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브 루트를 자극하게 되면 너브 루트의 듀라가 이제 자극해서 세그멘탈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이제 세그멘탈 페인에다가 감각 넘니스 그다음에 모터 에이크니스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파레트럴 디스크 프루트전이 되게 되면 되게 되면 여기 너브 루트는 이제 듀라에 쌓여 있지 않으니까 통증은 별로 없고 넘니스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고 모타이크스가 심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둘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프팅 페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너브 루트가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디스크 프루트전이 나오다가 한쪽으로 시프팅이 됩니다. 그래서 시프팅이 됨에 따라서 증상도 시프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디스크 프루트전일 땐 센트럴 페인 있다가 한쪽으로 치우면서 그 통증이 시프팅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시프팅이 더 심해지면 암에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허리에서도 맨 처음에 센트럴 로우백 페인이 나타나다가 이제 글루티알 페인이 나타나다가 시프팅이 심해지고 너브루트가 심하게 눌리게 되면 레디에이팅 페인이 세그멘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서는 넥 또는 인터스키플라 페인이 있다가 그 다음에 어퍼백 페인으로 이제 시프팅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심해지면 암 페인으로 세그멘탈 페인 또는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익스트라 세그멘탈 레퍼드 페인이라는 것은 그 척수의 듀라가 자극될 때 멀티 세그멘탈하게 그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익스트라 세그멘탈 레퍼드 페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 서비칼 레벨에서 디스크 프루트루전이 센트럴 프루트루전이 되게 되면 디스크 듀랄 디스크가 듀라를 자극하게 되면 그때는 멀티 세그멘탈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한쪽으로 시프팅 돼서 디스코 레디큘라 디스크가 레디클 루트를 누르게 되면 멀티 세그멘탈 페인이 세그멘탈 페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허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디스크가 이제 듀라를 자극하게 되면 이렇게 멀티 세그멘탈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레퍼런트 통증은 발목 아래까지는 가지 않는 게 특징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한쪽으로 시프팅이 돼서 디스크가 레디클 루트를 누르게 되면 세그멘탈 페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4, 5 디스크가 있으면 대개는 이게 발의 H측 그 다음에 3, 4 디스크가 있으면 내측 그 다음에 5S1 디스크가 있으면 장단지 쪽으로 레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익스트라 세그멘탈 레퍼드 텐더니스라는 용어도 이제 기억해 둬야 되는데 익스트라 세그멘탈 레퍼드 페인이 나타나는 부위에서 거기서 동시에 레퍼드 텐더니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칼 듀랄 컴프레션이 나타나게 되면 어퍼 트라페주스, 그다음 스케플라 머슬, 그다음 넥 베이스에 있는 머슬들 전체적으로 이제 또 국소적으로 이렇게 텐더니스를 보일 수가 있어서 이제 그것만 보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그것을 근육통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듀라가 이리테이션 될 때 레퍼드 텐더니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듀라가 컴프레션이 되게 되면 세이크릴리악 조인트 그다음에 그 버턱 쪽에 이제 다발성으로 이제 압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근육을 누르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그걸 뭐 근육통이다 또 MPS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악이 진행된 다음에 이게 사실은 디스크였네 하고 처음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됐네 이렇게 그 판단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레퍼드 텐더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척수 그러니까 브레인하고 연결돼서 쭉 척수 스파이널 캐널로 내려온 척수가 눌리게 되면 거기서 긁는 상태를 이제 마일로패시라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디스크가 붙어져서 여기 좁아져 있고 이게 시그널이 하얗게 체인지가 된 걸 보고 우리가 마일로패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마일로패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터버터블 디스크가 프루트전이 돼서 또 이렇게
마일로패시가 나타날 수가 있고, 포스테리어 롱지탈 리가멘트가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경우 OPLL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코드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스탈 듀랄 매스가 있는데 이스탈 듀랄 매스가 있어서 코드를 누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척수염이 나타나는 거, 원인은 잘 모르지만 되게 뭐 바이러스 원인으로 생각했는데 또 트랜스버스 마일라이티스 뭐 그때 마일라이티스가 생겨서 나타날 수 있고, 시링고 마일리아라고 해서 척수 공동증, 척수에 이제 그 물주머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센트럴 코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그다음에 외상에 의해서도 또는 바스큘라, 그러니까 척수로 가는 그 베셀 아트리에 가 막히거나 그래도 이제 그 마일로패시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마일로패시일 때 특징적인 것이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통증이 없다는 거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에 바이라테랄 파레시아, 양측성으로 이제 그 감각 이상증, 저림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흉추에서 마일로패시가 나타나게 되면 양쪽 다리를 포함해서 몸통에 이제 그 감각 이상증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파라플레지아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만약 목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사지에다 감각 이상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때는 신경 자체의 문제로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말단 저림 부위를 피부를 자극하거나 움직였을 때 저림증이 더 심해지진 않는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림증이 넌 세그멘탈하게 디스트리뷰션을 보인다. 그러니까 특정 세그멘트에 한정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흉추에서 생기게 되면 파라플레지아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목에서 생기게 되면 쿼드리플레지아 형식에서 목 이하 저 사지 몸통 다 저림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일로패스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기게 되면 꼭 뇌졸중의 후유증처럼 헤미파레틱식으로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으면서 이렇게 그 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든지 통증이 없으면서 기능 이상이 있을 때는 항상 심한 시리어스한 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널 코드 마일로패스가 있으면 이제 어퍼무터 뉴런 사인이 나타난다. sometimes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고 다 모든 사인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호프만 사인, 바빈스키 사인, 앵커 클로너스, 그다음에 다리의 경직, 그다음 디텐던 리플렉스의 그 항진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병적 반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하게 되면 이제 너브가 이제 자극이 되게 되면 증상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말초 신경이 눌리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감각 분마, 마비된 느낌이고, 그다음에 저림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부위가 이제 클리어 컷하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너브 트렁크, 브라키얼 플렉스나 사이팅 너브가 눌리게 되면 저림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고, 릴리즈 페노메논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자극이 제거됐을 때 저림증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저림증의 위치나 뭐 그런 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런 거. 그다음에 컴프레션 페노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브 루트가 눌릴 때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앉았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나다가 이렇게 눕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고, 척수가 눌리게 되면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눌리게 되면 통증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멀티 세그멘탈하게 광범위하게 저림증이 나타나게 되고, 파지티브 뇌플렉션 사인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마일로패스가 이제 서비컬 레벨에 나타나게 되게 있게, 흉추나 그쪽에 있게 되게 되면 목을 플렉션 시키게 되면 등을 따라서 정기적인 찌릿하는 느낌이 쫙 가. 몸통 아래쪽으로 뻗치는 것을 그 파지티브 뇌플렉션 사인이라고 하는데, 스파이널 코드가 문제가 있다는 전형적인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러밋 사인이라고 또 하죠. LHERMITT 사인이라고 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통증과 그다음에 그 레퍼드 페인, 그다음에 그 페리페럴 러브의 증상, 소견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그 소프트 티슈 질환의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인트로덕션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